2019년 사람 ING 그 인문시사 첫 번째 프로그램 나는 고발한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오다가 1982년에 폐쇄된 그 아동 청소년 강제 수용소 성감학원 피해자이신 그 한일영 선생님 모시고 당시의 그 증언과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그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그 강제 수용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성감학원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그냥 감화원이었죠. 감화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을 감화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불황아 얘기했잖아요. 불황아의 뜻.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나 그 보호자의 곁을 떠나 일정하게 사는 것과 하는 일 없이 떠다니는 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제 경찰 처벌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감화령 아니면 이승만 정권 초에 나왔던 불황아 근절책 확립의 건, 여기서 말하는 불황아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일반 아동들을 전염시키거나 불량하게 오염시키는 의미, 아주 혐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불황아입니다. 불황아, 불황이는 단순히 집이 없는 게 아니고 당시 정부로부터 그리고 일반 사회로부터 굉장히 불량, 이런 혐오의 의미가 확 들어가 있는 단어거든요. 지금은 안 쓰는 단어입니다. 법률에서 지금은. 그래서 이 12년에 만들어진 경찰 처벌 규칙 때부터 이 불황아들에 대한 단속을 시작을 했고, 실제로 조선 감화령부터는 이제 이 수용, 강제 수용이 이 법적인 토대가 마련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일제 시대 때는요,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생각처럼.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총독부에 가마소 많이 만들려고 막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 얘기했고, 총독부에서는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비싸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안 했거든요. 나중에 40년대 들어갔고 그 전시체제 들어가면서 그 군 양성 과정 일환으로 오히려 그때부터 양성이 되는데, 45년에 일제가 망하잖아요. 결국 전쟁이 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감학원도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인수받아 가지고 미군정을 조금 쓰다가 다시 그 아동 불황아들 수용소로 그대로 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나고 피난민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피난민도 그렇고 다 불황아예요. 불황아는 아이고, 불황인은 이제 어른들이 다 불황인이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분리하는 거죠. 일반과 분리해가지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진 게 이제 60년에 박정희 5.16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 쿠데타가 일어난 해에 만들어진 게 아동복리법, 생활복리법이에요. 근데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리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동복리법, 생활복지법. 그리고 사실은 이 법률 안에는 사람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률 같은 게 없어요. 없지만 실제로 60년대 이후에 사람을 잡아다가 수용하는 걸, 이 법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그래서 아동복리법, 이 복리법이 저도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야, 이게 어마어마한 법이구나. 그냥 이 법 앞에 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말은 다 되게 아름다운데 그 숨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964년 10월 8일 경향신문이거든요. 지금은 네이버 들어가면 옛날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떤 기사가 있냐면 주로 올림픽 기사들이 많아요. 올림픽. 어떤 올림픽이냐면 도쿄올림픽. 우리 올림픽도 아니에요.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을 막 하면서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제목이 모두 736명이라는 기사예요. 이거를 이제 한글로 좀 정리한 게 요겁니다. 모두 736명 노숙자 실태조사, 무작정 상경 으뜸. 8일 새벽 서울시경은 남대문 지하도 남산 야외 음악동 등지에서 노숙하는 불황인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다가올 경찰 겨울철에 동사자 예방과
우범자들의 선도 및 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두 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실태 조사는 남대문 일대 12개 소를 비롯해서 시내 40여 개 소의 노숙자 786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중 무위무탁 근로자 450여 명을 제외한 미성년자들은 소년원의 보호 조치, 고향에 있는 가족이 있는 불황인들은 귀양 조치할 방침이다. 라고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가두 정화를 한다는 거예요. 가두 정화. 근데 가두 정화를 한다는 게 불황인을 대상으로 가두 정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이에요. 도시를 정화한다는 뜻이거든. 근데 보통 이럴 때는요, 뭐 풍경이 이상하거나 뭐 쓰레기가 많거나 아니면 무슨 폭풍이 와가지고 뭐 나무가 쓰러지고 막 길이 막히고 그랬을 때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깨끗이. 근데 노숙자들 또 불황인들을 상대로 정화를 시켰다는 거야, 이 말을. 근데 이게 736명이고 이들 중에 많은 수를 아이들은 그 소년원, 나머지는 귀양 조치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고양 귀양 조치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수용소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봤을 때는 뭐 가마원이나 아니면 무슨 보호할 수 있는 무슨 공간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어둡게 봤던 사람들이 없어졌어. 너무 도시가 깨끗해졌어.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고향 갔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970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돼요. 1970년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국가가 예서 사회복지 위탁시설 있잖아요. 그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법인 설립이나 시설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 규제와 예산 지원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법률로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로 국가와 정확히 말하면 군사 정권과 그리고 민간이 결탁을 해서 강제 수용소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수용시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시작되는 게 70년대라고 시작하면 돼요. 물론 60년대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형제복지원 얘기할 거잖아요. 그 형제복지원 시작이 60년 7월 22일이란 말이에요. 형제 육아원으로 시작했어요. 육아원. 이게 60년이에요. 아까 군사정권 들어왔을 때. 그리고 65년도에 법인이 돼요. 법인. 65년도에. 그리고 71년도에 지금 70년대에 사회복지법 만들어졌잖아요. 71년도에 바로 바뀌잖아요. 보육시설을 이제 아니고 정확하게 불황인 보호시설로 바뀌어요. 그리고 재단법인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근데 무시무시한 거는 이제 이로부터 5년 후에 부산하고 계약을 맺죠. 불황인 그리고 혹은 불황아 일시보호사업 위탁 계약을 받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수용소에 있는 두 당 지원비가 받는 거죠. 지원비를. 그리고 이게 우연일까? 그해 12월 15일 그해 그 말 많은 이 내무부 훈령 410호가 제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410호 때문에 이제 이 강제 수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뽑아되는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형제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 원장 같은 사람 다 무죄잖아요. 다 무죄. 관계자 다 무죄. 당연히 무죄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자기들 의견에 따르면 어떤 법이요? 이거 내무부 훈령 410호. 이것 때문에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다. 내무부 훈령 410호의 중에 그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불황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실시하는 정기적인 일제 단속과 정기적인 거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감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하는 형제복지원도 그렇고 대부분 수용소에 여기에 어떻게 옵니까? 대부분 경찰이나 혹은 공무원들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공무원 통해서 바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 거쳤다가 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경찰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요. 경찰이.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같은 사람들 형제복지원 구술 자료인데 저런 거 읽어보면은 이때 수용된 사람들이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황인도 이게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불황 관계없이 집에 부모 연고도 다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인데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뭐 밖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기차역 같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경찰들이 와서 데려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못 나오죠. 못 나와요. 들어간지도 모르는데. 근데 86년 현재 전국 복지시설이 592개였고요. 76,228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이게 강제성 돼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마큼인지 모르죠. 근데 이 중에 불황인 시설이 36개고 불황한 시설은 9개인데 이 불황인 시설과 불황한 시설은 다 한번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는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옛날에 정말 군사선거 시대 때 문제가 많았구나.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도 97년 에바다 복지회, 98년 양지마을, 2004년 청암재단, 2006년 성남재단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복지원이 지금 87년 이후에 바로 명을 바뀌거든요. 법인이 바뀌면서요. 그때부터는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에요. 중증 장애인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있고 부모가 아이들 혹은 노인들 요양병원 있잖아요. 식구들 가족들이 맡기잖아 병원에. 근데 그분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 잘 가족도 많이 오지 않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관계 있는 분들은 가시면 꼭 이분들 몸 같은 거 다 확인해 봐야 되고 해야 되는 거야. 겉으로 보는 거 다른 거거든요. 형제복지원도 나중에 증언 보면은 가족들도 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부인이 되게 막 고마워해 오히려. 왜냐면은 앞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있던 그 남편분이 너무 기가 막혔다 뭐 그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당시 김용원 검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 분이신데 이분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86년 12월 달에. 근데 이것도 아주 우연히 알려진 거예요.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 안에서 뭐 내부자 고발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고 86년 12월에 부산도 아니고 그 울산이죠. 울산. 이분이 울산지청 소속이니까 울산에서 이제 사냥하다가 강제 노역하는 것들을 본 거죠. 물론 정확하게 그분 그 증언을 보면 본인이 직접 본 게 아니고 그 사냥꾼 아는 분이 와갖고 이런 게 있다.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막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앞에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거 보이세요? 감시사가? 누군가가 몽둥이 들고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지금 87년도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게 무슨 군이나 뭐 그런 거면은 방망이가 아니고 다른 모습일 텐데 이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진짠가 하고 가갖고 다 조사한 거죠. 사진 찍고 당시 사진인데 그러면서 실체가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기사 보면은 87년도 기사 중에 엄청나게 기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복지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복지원에서 이 몇월 달이죠? 5월 달인가 6월 달 되면은 그게 다 이제 그 퇴사가 돼요. 퇴사라고 해야 되나? 여기 소식 다 나오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거는 금방 묻혀요. 이렇게 뜨겁게 됐었는데 금방 묻힌다고요. 왜냐면은 이 김용원 변호사 이 증언에 따르면 당시 그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뭐 안기부 그리고 뭐
법무장관, 검찰총장, 부산지검 검사장, 차장, 울산시청장, 또 뭐 보사부 장관, 내무부 장관, 부산시장, 아주 모든 권력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원장은 구속이 돼요. 되긴 되지만 이제 사건은 이렇게 유야무야 되고 원장도 그 징역과 관행이 계속 감형되면서 2년 만에 출소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87년도에 1월달 같은 1월달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거하고 똑같은 1월달인데 1월 14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87년 6월 항쟁에 시작이 됐던 그 박종철 열사가 고문시사 당하는 거잖아요. 이 87년도는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그 정치사를 바꿔놓은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묻히는 거죠. 이 사건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28년간 그렇게 막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87년도 제외하고는. 그러다가 2012년 5월 당시 그 30대 후반에 한 남성이 이제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28년 만에 다시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대두되는 거죠.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바로 이 주인공이 이제 오늘 모실 우리 한종선 선생님이시죠. 선생님 오늘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 지금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실 때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